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박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리덕스가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뭐 사실 프론트엔드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시 형상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리덕스를 도입을 할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웹 개발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 에어비앤비 그리고 그 전에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형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그 경험 그리고 약간의 팁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에어비앤비의 R&D 팀에 있습니다. 이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도 R&D 조직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 팀원이고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이제 부서고 저는 이제 거기서 프론트엔드 총괄을 맡고 있는데 총괄을 맡는 이유가 이제 저희 팀에 프론트엔드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이렇게 되게 작은 조직으로 각 롤에 이제 한 명씩밖에 없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조직에 속해서 여러 가지에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작은 조직으로도 저희가 이제 R&D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코어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은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특수 기술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제품에 이제 어떻게 도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 AR을 사용을 해서 에어비앤비에 있는 어떤 숙소 정보를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슬라이드에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시작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형상 관리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데이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부분 이런 형상 관리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폼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비동기 상태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형상 관리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상태 관리 역사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ART라고 하는 플럭스 기반에 있는 그 초창기 버전의 상태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이때쯤에 입사를 했는데, 리덕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덕스로 이제 상태 변경 시스템을 변경을 했었고, 현재는 뭐 몇몇 분들도 이미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제 GraphQL 서버 기반의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이 형상 관리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걸쳐서 저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머백스 대신에 리덕스를 선택한 이유인데 머백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매지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은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반응형 프로그래밍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저버 형태의 형상 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태가 변화된다.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백스를 많이 썼었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사실 마백스 자체를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제가 리액트를 쓰기 전에는 엠버를 사용을 했었고 엠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형상 관리의 라이브러리가 이제 엠버 데이터인데 이제 마백스가 그거랑 비슷한 기반으로 이제 옵저버 형태의 반응형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은 일단은 굉장히 이 어노테이션이라든지 파워풀한 이제 함수들이 제공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되게 비동기 처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 데이터가 바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얇은 구조의 데이터가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서버장에서 이제 데이터도 가져오고,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다가 변경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서버에도 보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반응형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옵저버블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백스를 쓰시다 보면 시리얼라이즈랑 디시리얼라이즈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로 이제 계층화가 되어 있는 어레이 데이터를 손을 대실 때 이제부터 이제 마백스의 지옥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데이터, 배열형 데이터를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느끼는 점은, 장점은 말 그대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도입이 빠르고 비동기 처리도 깔끔하고 거기에 있는 비동기 처리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변경이 돼서 처리되는 부분은 좋았는데, 단점은 이제 서버에서 발효한 자료를 변환을 하고 다시 서버에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레이가 계층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옵저버블 형태의 객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변환 과정에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리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형 자료 구조랑 그거를 보여주는 데모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기존에 있는 컨텍스트나 리덕스보다 빠르게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을 때 1000개 넘는 데이터가 몇 개, 2, 3단계 이상의 배열의 구조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자료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지연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러 컨트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그 내부적으로 자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자료들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된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자동화시킨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 자료가 깨지는지를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 때문에 마백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생각해 봤을 때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트렌드가 이제 양방향이냐 단방향이냐 이걸 많이 보시는데, 양방향이 그 일종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한쪽에서 변화된 거를 양쪽으로 동기화를 시켜주고 변화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이 데이터가 서로 엉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긴 일들이 많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더 쉽다라는 게 제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단방향 방식의 데이터 상태 관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쉽고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이제 결정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가장 힙한 언어인 뭐 플렉스 해버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플럭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플럭스의 핵심은 바로 DDAU라고 하는 이 데이터 흐름이죠. 데이터는 항상 아래로 내려가고 액션은 밑에서 요청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데이터의 그 원소스가 변경이 된 자료를 밑으로 내려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료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원소스 한 군데에서만 처리가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버그를 잡기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바로 리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덕스 자체는 사실 리액트에서만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엠버를 쓸 때도 리덕스를 사용했었고, 그 프레임워크에 이제 랩핑할 수 있는 뭐 마벡스나 뭐 다른 프레임워크도 그렇죠.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 리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커넥트라고 하는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를 써서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제 단방향 형상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관리 자체는 한 군데서 한다라는 컨셉 자체는 사실 컨텍스트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덕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 컨텍스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리덕스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저희가 그 예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그 리덕스의 효용 값어치를 한번 오늘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리덕스를 좀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액션이 있고요. 이 액션은 그냥 말 그대로 되게 단순화된 객체인 거죠. 타입이 있고 그 내용물만 정의해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액션 자체는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 함수를 전달한다든지 뭐 어떠한 뭐 클래스 객체를 전달하는지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안티 패턴으로 지향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하고요. 무조건 데이터가 쉽게 시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객체 형태만을 전달하는 게 큰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리듀서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함수죠. 입력이 있으면은 아웃풋을 읽고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앞에서 전달받은 액션을 가지고 새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컨셉 자체는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많죠. 리덕스를 쓸 때 뭐 스토어도 만들어야 되고 액션도 만들어야 되고 리듀스도 해야 되고 뭐 좀 보신 분들은 셀렉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서 그거 가지고 지치니까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리덕스의 효용 값어치는 결국은 이제 비동기 제어에 있는 거죠. 비동기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에서 사실 리덕스의 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리덕스를 이제 쓰시면은 리덕스만 또 쓰면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시면은 이제 블로그에 뭐 사가라든지 뭐 옵저버블, 뭐 액션스, 뭐 팬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선택 상황 왼쪽 편에는 사실 순수한 미들웨어를 본인들이 짜실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뭐 리액티브 대세고 사가 최고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리덕스 하시려면은 사가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최고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드시는데 이런 케이스에 많이 하실 거예요. 비동기 처리하시려면은 이제 이거는 썬크의 예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뭐 굳이 썬크는 아니고 리덕스 자체에서 있는 기본적인 기본 디스패치 함수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스토어해야 되는데 리덕스로 나왔네요. 비동기를 처리하려면은 실제 비동기 처리 직전에 상태, 그 다음에 비동기가 처리가 된 이후에 성공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이런 세 가지의 정보, 그리고 끝이 났을 때 정보까지 해서 네 가지 정보를 보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네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외에 뭐 중복 호출 같은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액션이 호출이 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취소를 하라 뭐 이런 식의 함수 코드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블락의 액션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 액션 함수 자체의 반복성이 많아지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의도로 리덕스 사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리덕스 사가를 쓰게 되면은 await, async랑 비슷한 패턴인 generate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take last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딱 쓰고 나면은 앞에 것들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최근 것만 실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패턴들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셔서 실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실행되는 결과 값들이 비동기로 그 상태가 됐을 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이런 패턴 자체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을 텐데 비슷한 패턴이 RxJS를 쓴 리덕스 옵저버블이라고 하는 패턴을 쓰고 있는 또 리덕스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리덕스 미들웨어는 이제 RxJS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스위치 맵을 쓴다든지 멀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비동기 자체가 어떻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채널이 돼서 디스패치가 그때그때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를 패턴을 사용을 했었고 이 패턴을 가지고 뭐 팀 내에서도 굉장히 호응도 많이 이뤄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많이 줄이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연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비동기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액션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액션에 되돌아오는 연쇄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동기가 처리가 끝나면은 그 처리가 성공적으로 일어나는지 실패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액션으로 노티피케이션 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의 연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리덕사가 이런 채널 방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 하려면은 이 부팅하는 작업이 너무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리덕스를 쓰시는 분의 채널 항상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최근에 핫한 것만 쓰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로그인 창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리덕스를 써야지. 그러면 또 액션 만들어야지. 리드서 만들어야지. 또 그냥 하면 안 되지. 우리 또 최근에 최신 유행이라는 리덕스 사가를 써야지. 리덕스 사가를 쓰면은 그냥 또 안 돼. 우리가 또 폼을 써야 되니까 리덕스 폼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나 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쳐버리고 야 그랬다가 리덕스 하다가 야 언제 만들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학습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리덕스 자체만으로 배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 있는 사가에 있는 그런 패턴들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학습을 해서 쓰는데 너무나 어려운 점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확장성에 생기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순수 함수인 미들웨어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이 중에서 혹시 미들웨어 자체를 손을 대서 써보신 분들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쓴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도 리덕스를 쓰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미들웨어를 직접 짜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리덕스에 제대로 쓰시려면은 미들웨어를 살펴보시고 이 미들웨어를 보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미들웨어를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들웨어는 이 리덕스의 데이터 흐름에 보면은 리듀서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체이닝이나 훅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패턴입니다. 함수 구조는 그냥 그 커링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겹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인자값에는 리덕스의 스토어가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인자값에서는 넥스트 러너라고 하는 다음번에 실행이 돼야 될 미들웨어. 그러니까 미들웨어도 겹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컴포즈 같은 방식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들웨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 넥스트 러너가 일종의 리듀서가 되는 거죠. 그 리듀서 자체도 조합 형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리듀서가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결론적으로는 리듀서가 실행이 되기 이전에 무언가를 하고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리듀서 이후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덕스 썬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가장 순수하고 심플한 미들웨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짜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리덕스 썬크의 구조거든요. 실제로 스토어, 넥스트 러너가 있고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 안에 있는 값이 실제 함수가 그러니까 객체가 아닌 함수 형태로 왔을 때 리듀서에다가 그 값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여기 있는 디스패치랑 getState 함수를 던져가지고 그 안에서 실행을 시켜주게 만드는 구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썬크라는 것 자체를 도입을 하는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액션이 실행이 될 때 흐름이 돌 거고 그 흐름이 돌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썬크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왔을 때 이 함수를 리듀스에 넣지 않고 그 안에서 리듀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스토어 함수를 던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썬크를 쓰게 되면은 실제 미들웨어 안에서 기존에는 컴포넌트 안에서만 디스패치를 해서 리덕스의 상태를 변경을 시켜왔는데 미들웨어 안에서 디스패치가 실행이 되면서 액션을 다시 리듀스에다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활용하신다면은 미들웨어가 이 소스 오브 트러스가 되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하는 과정을 만드는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비동기 방식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리덕스 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개발자 중에 한 분이 만드신 거고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들웨어를 만들 때 구조를 심플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리덕스 팩은 똑같이 액션과 내용물 외에 특수한 페이로드 값 하나를 추가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비동기 프로미스의 객체를 각각의 비동기 상태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디스패치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썬크나 기존의 방식, 비동기 방식을 했을 때 디스패치 함수가 여러 가지 실행이 됐던 방식을 왼쪽에 있는 코드가 이제 기존의 썬크를 사용했을 때 방식이겠죠. 함수를 넣으시고 디스패치를 함수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각각의 비동기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방식을 하나의 액션을 심플하게 프로미스라고 하는 거에 비동기에 해당하는 함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리듀스에서 자동으로 실행된 디스패치의 상태값을 메타값에 포함을 시켜서 본인들이 리듀스에서 왼쪽에 있는 방식을 처리했던 거랑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리듀서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큰 차이는 왼쪽은 이제 타입 값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동기의 상태값을 리듀스에서 변환을 시키는 거고요. 리덕스 팩을 쓰면은 이제 헬퍼 함수인 핸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네 가지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들을 키값으로 해서 리듀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분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성 자체는 차이가 없고요. 차이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타입이 네 종류의 타입이 따로 본인들이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른쪽 방식은 타입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액션의 타입은 이제 하나가 여기 이제 오타가 나는데 여기 타입분이 되고요. 타입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가 핸들 함수를 통해서 네 가지로 분리가 되고 그 네 가지를 분리하는 방식은 그냥 특별하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메타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를 해서 메타 항목의 키에 따라서 각각의 리듀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동기 제어 방식을 또 활용을 한다면요. 미들웨어에서 추가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인데요. 액션 중에서 뭐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에러 타입이 생겼을 때 그 어떠한 특정 미들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 미들웨어가 그 액션에 따라서 추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액션 타입이 지금 에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리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쇼 메시지라고 하는 그 알림창을 실행을 시키는 액션을 실행을 시켜서 알림창을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미드웨어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연쇄작용을 만드는 미드웨어 이름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서 따가지고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액션에서 타입과 페이로드를 정의를 해놓고 어떠한 액션이 모든 흐름을 지나가게 될 거고 그 와중에서 메타 안에 특정한 정보값이 있었을 때는 이게 기존에 있는 리듀서를 실행시키지 않고 알림창을 실행시키는 액션을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연쇄작용 미들웨어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기존의 액션 값에서 하나씩 액션 함수에서 어떠한 비동기가 처리가 되면은 추가적인 액션을 실행을 시켜야 됐죠.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액션 안에다가 어떠한 특정 메타데이터 값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동적으로 알림창에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연쇄 작용으로서 메시지 창이 띄우게 되면은 몇 특정 시간 이후에 사라지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메시지를 띄우는 것 자체도 액션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 타입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 함수 자체도 디바운스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쇼 노티피케이션이 실행이 됐을 때 4초 후에 자동으로 하이드 노티피케이션이 미드웨어를 통해서 디스패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모든 것들의 메시지 창이 하나의 미들웨어로 또 동일한 형태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묶음형 미들웨어를 만들게 되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상의 동일한 방식의 어떠한 데이터 동일한 형태의 UI 처리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액션을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은 어떠한 엔지니어는 그런 알림창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엔지니어는 깜빡하고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나와서 아니 여기에는 나오는 창이 저기는 안 나옵니다. 이러면 하면 또 찾아가지고 코드를 또 집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액션 함수에 또 추가적으로 중복 함수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에서 관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LMS를 출력시킬 수 있는 방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상 관리를 한 군데에서 모두 감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리드하고 언두도 자동 세이브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데이터의 리듀서가 실행이 되면은 그때 변경이 된 자료를 히스토리에 어레이에 넣어놔서 제이슨 형태로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리드가 필요하면은 그 제이슨 스트링을 팔싱을 해가지고 형태값을 그 값으로 엎어치기만 하면은 원하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다중 비동기 제어를 한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 서버를 붙인다든지, 파이어베이스 같은 실시간 서버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서버 여러 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미드웨어를 쓰신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드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컴포넌트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컴포넌트는 사실 영속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페이지의 트랜지션이 생기거나 유저의 이벤트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생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리덕스 안에 있는 미들웨어는 사실 독립된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그 메모리 상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안에서 데이터 흐름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경이 된 자료가 그 상황에 맞춰서 리덕스 스테이트 안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컴포넌트가 연결이 되면은 그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커넥트해서 바로 출력만 해주기만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영속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 가지 있는 다중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다중 비동기 방식을 처리할 때 예를 들면은 액션 타입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연결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미들웨어 안에서 실제 접속을 하는 코드를 넣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호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미들웨어에서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실시간 서버 중에 하나인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액션 타입으로서 그 실시간 데이터 서버를 연결하거나 분리시키는 과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안에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연결을 시키거나 언마운트 할 때 분리시키는 방법보다는 컴포넌트가 어디서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액션을 디스패치 해주고 액션에 따라서 미들웨어 안에서 접속을 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끊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된다면은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 비동기 서버의 문제점을 미들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덕스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리덕스를 다 살펴보고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았던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미들웨어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림창을 띄우고 알림창을 지울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리덕스랑 액션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티피케이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액션을 show 노티피케이션만 하고 표시를 감춤이라고 하는 액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감추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API 요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API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덕스를 호출을 해서 그 상태를 변경을 시키는 과정들을 진행이 되겠죠. 자, API를 요청을 했는데 API를 요청을 한 다음에 성공 메시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면을 변경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액션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랜지션 액션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액션 함수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동기를 처리하게 되겠죠. 디스패치로 로딩 상태를 표시를 하고 API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은 값을 그 상태에 맞게 리덕스에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실행을 시키고 에러가 나면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여러 각각의 디스패치 함수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만들게 되면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같은 검색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검색 버튼이 위에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네이션 버튼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검색을 어떠한 특정 필터로 검색을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네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색 필터 값을 전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는 이 페이지로 갔지만 검색 필터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컨테이너 컴포넌트에 서치 인자값을 전달을 해주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상태값을 다시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화면 하나에 지금은 단순하게 두 개가 있지만 버튼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동일한 UI의 그 영속성을 지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웨어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검색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 필터 값에 있는 리덕스 스테이트만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네이션을 눌렀을 때도 검색 필터 값만 변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들웨어에서는 검색 필터 값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API를 호출을 시키는 그런 액션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 버튼과 상관없이 필터 값은 항상 최신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미들웨어에서
사이드 이펙트로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불러서 받게 되면은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바꾸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코드를 잠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랜잭션 컨테이너에서 지금 설치 필터에서 지금 필터를 변경하는 set 필터 값의 액션 값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트랜잭션을 요청하는 거에서 필터 값만 변경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페이지네이션 버튼에서 같은 액션 함수인 set 필터 값을 컨테이너에서 컴포넌트로 전달을 하고 기존의 리스트를 요청하는 방식에서 필터 값만 변경하는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버튼은 말 그대로 검색 필터만 변경을 한다라는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자, 검색 요청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검색 필터 값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상태 값이 최신 설치 필터 값만 저장하게 되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게 될 일이 바로 설치 필터 이펙트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는 set 필터라고 하는 액션이 오게 되면은 리퀘스트 리스트를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리퀘스트 리스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비동기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어 함수에서 search filter effect라고 하는 방금 작성한 함수를 추가를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set 필터가 실행이 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각각의 액션 요청 함수들이 실행이 된다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네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필터에 맞게 값이 변경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면은 항상 특정 시간인 4초 이후에 사라지게 하는 액션을 호출하게 사이트 이펙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요. 자, 검색을 하고요. 메시지가 나오고 이 메시지가 4초 후에는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식으로 여러 가지의 추가 효과 작용을 한 군데에다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재는 저희는 이런 순수 미들웨어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특정 UI의 연쇄 효과들을 한 곳에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라우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라우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라우터가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된 값으로 필터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필터가 정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방금 작성을 했었던 search filter 이펙트에서 API를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컴포넌트에 마운트가 됐을 때 API를 호출하고 있었던 그런 코드 부분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냥 라우터 자체에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결과를 처음 시작할 때 불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미들웨어 방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미래의 상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아포를 사용하시려면은 그래픽QL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백엔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래픽QL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백엔드 서비스나 서비스 구성도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잠시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똑같이 RESTful 형태의 자바랑 루비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전부 다 그래픽QL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래픽QL 미들웨어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프락시 서비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락시 서비스가 각각 있는 RESTful 서비스에다가 통신을 해서 그래픽QL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노가다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프트라고 하는 데이터 정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프트를 활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가 코드가 변경이 됐을 때 크래프트 코드를 통해서 GraphQL 변환 코드가 생성이 되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엔지니어는 GraphQL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이 GraphQL 포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프론트엔드는 변경된 GraphQL 서비스를 통해서 최신 정보의 백엔드 서비스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드리프트를 사용을 하고 스케마된 API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프론트엔드 자체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API 서비스에 있는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GraphQL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API 호출의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서비스든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그 도입에 대한 장점 없이 무조건 최신 기술이면 좋다라고 도입을 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내부적으로 측정을 해봤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비슷한 API를 동시다발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GraphQL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쿼리로 동시에 그 쿼리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연결에 관련된 지연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백엔드 서비스랑 백엔드 엔지니어랑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현재 그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까? 그 데이터는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RES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은 스웨거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셔서 이 UI를 통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종종 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쿼리도 때려보고 그 데이터 결과를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GraphQL은 GraphQL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오토 컴플릿 기능을 사용을 했어서 자동 완성으로 통해서 실제 백엔드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엔드 엔지니어와의 그런 어떠한 그 대화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 코드 안에 ID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타입스크립트로 다 변환을 했고요. 타입스크립트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DE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픈 소스 중에 이제 GraphQL 코드 제니라고 하는 오픈소스 API를 사용을 하시면은 GraphQL 서버에 있는 스키마를 클라이언트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형태로 컨버전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빌드 과정에서 이 코드를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ID 상에서 타이핑만 통해서 기존에 있는 GraphQL 서비스를 열지도 않고도 백엔드 서비스 최신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백엔드 엔지니어와 대화를 하지 않고도 현재 스키마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자료가 어떤 포맷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리덕스나 컨텍스트를 줄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GraphQL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나 리덕스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그 코드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의 형상을 줄이기 위해서 아폴로 클라이언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폴로 링크를 사용을 해서 내부 상태 정보를 이 클라이언트 정보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저장된 정보를 뮤테이션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미드웨어 부분도 사실 비슷한 방식으로 아폴로 링크가 미드웨어 방식의 체이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하는 지금 어떠한 특정 UI의 액션들을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변환을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히 백엔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UI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UI 테스트를 할 때 이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스키마에 있는 타입을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페이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짜 데이터도 생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로 생성된 데이터를
스토리북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 백엔드 서비스를 사실 내부 테스트를 하거나 어떠한 특정 UI 테스트 해볼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킹한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내부 툴을 통해서 UI를 테스트할 때도 그와 형상이 비슷한 데이터를 채워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파워풀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되면은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백엔드 자체에서 그래픽 QA 서버를 구축해줘야 되는 가장 큰 장벽이 있고요. 거기에 생각하는 구축 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픽 QA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내에서는 아폴로 클라이언트라든지 GQL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프레임워크나 UI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생기는 학습 장벽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적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은 일종의 검색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서 액션을 줬을 때 액션 자체가 API를 요청을 하고 요청이 처리가 된 어떠한 데이터를 커넥트를 통해서 출력 컴포넌트에 전달해주는 방식의 패러다임인데요. 그래픽 QL이나 아폴로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검색을 눌렀을 때 검색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을 눌렀을 때는 검색 필터 값에 있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변경이 된 데이터를 쿼리 컴포넌트에 변경된 쿼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쿼리 값에 맞춰서 캐시를 넣을지 서버에 호출을 할지 쿼리 컴포넌트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쿼리 컴포넌트 통해서 출력이 된다라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데모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검색을 눌렀을 때 검색의 액션을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필터 값을 변경하는 방식의 미드웨어 접근값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어떠한 검색에 대한 그 UI의 구성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적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변경이 됐을 때 그거에 1:1 대응되는 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아주 수월하게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례로 저희가 컨텍스트 API가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먼저 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렌더 프롭 방식에 있는 컨슈머랑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기존의 컨텍스트 API가 적용이 되기 직전에 그런 렌더 프롭 방식에 있는 컨텍스트 구조를 만들어 놨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됐었던 컨텍스트랑 컨슈머 컴포넌트를 신적 3 버전이 적용이 된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라이브러리 코드를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코드랑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기존의 코드들을 한 번에 다 바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단계 직전 단계를 걸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매핑이 되는 거를 공통 코드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적용이 쉽다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 나가신다면은 기존의 코드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시면은 컨텍스트, 리덕스, 아폴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위로 갈수록 도입이 편리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이 아래쪽을 내려가면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밑에 있는 생산성으로 간다고 좋은 점이 아니고 내부 툴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로그인 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다 붙이고 그래픽 QA 서버까지 구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게 쓰자. 사실 컨텍스트를 쓰든 마블엑스를 쓰든 리덕스를 쓰든 이거는 사실 개발자들이 정하는 거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 상태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 시스템에 맞게 빠르게 생산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이 부분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오늘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주제로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어떠한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질문을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phQL에서 리덕스처럼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요. 네. 뭐 아폴로에서는 인메모리 캐시라는 걸 써서 맞습니다. 리드 퀘리나 라이트 퀘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질문을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네, 사실 아폴로 클라이언트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컨텍스트로 시작했습니다. 그 컨텍스트에 있는 프로바이더 개념으로 스토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컨슈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써서 그 컴포넌트를 뮤테이션, 그 쿼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리네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랜더 프롭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메모리 캐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중복 API 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폴로를 꼭 써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도 설명 예제로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션이나 리듀스 안에서 액션이나 미들웨어 안에서 어떠한 특정 파라미터에 관련된 쿼리가 요청이 왔을 때 그 쿼리 파라미터 자체를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키값으로 비교를 해서 이미 저장이 된 쿼리 결과가 있으면 요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API 요청 횟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사실 리덕스를 활용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를 리스폰스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최대한 원본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레이 방식에 있는 방식이 사실 데이터 구조상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해시맵 형태로 변환을 시키고 실제 셀렉터가 매핑을 해가지고 어레이를 원본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리덕스 스테이트 자체는 원본을 손을 대지 않는다. 다만 접근성이나 그 데이터를 변경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구조는 변경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할 때는 셀렉터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매핑을 통해서 변환을 시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아폴로 클라이언트 써도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메모리를 어디다 담아놓냐의 차이만 어떠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로컬 스토리지를 쓸지, 인메모리를 쓸지, 뭘 쓸지는 이제 거기는 헬퍼들을 썼을 때 데이터를 키 발류 형태에서 어딘가에다 담아 놓는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데이터가 요청하려고 하는 쿼리 자체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콜을 호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정의를 변환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폴로 자체의 그런 인메모리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보셨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컨셉 자체를 알고 구현을 하셔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예를 들면은 인메모리를 쓴다고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데이터도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최신 정보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과정도 통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서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폴로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떠한 형상 관리 시스템을 쓰느냐는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순수 함수를 사용하는 리덕스나 어떠한 액션 함수들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 강의 해주실 때 네네. 그 서버에서 그 메타 파일을 빌드해서 이제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쓸 때는 이제 그 서버 개발자들이 만든 API가 이제 스와거로 만들어져서 네. 스와거 문서 포맷으로 된 거를 저희가 이제 GraphQL로 변형을 하고 그걸 또 타입스크립트로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직접 사용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서버 API를 GraphQL로 변환해서 사용했는지 그 과정이나 그걸 코드젠 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가 스와거를 통해서 GraphQL을 하고 타입스크립트를 변환을 했는데 실제 에어비앤비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과정 자체가 좀 스무스하게 진행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드래프트라고 하는 기존에 이미 모든 API에 대한 저희가 스펙이 다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래프트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다른 스타일의 포맷을 변환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태였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드래프트 포맷을 통해서 각각의 포맷에 매핑이 되는 그 GraphQL에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입 정의만 해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환 작업을 코드젠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사실 그 GraphQL 서비스를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변환 작업을 해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타입스크립트 변환하는 코드는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해 보기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아폴로에서 제공해주는 코드젠 스크립트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npm에 있는 GraphQL 코드젠이라고 하는 npm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변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CLI를 실행을 시킬 때 인증에 관련된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서비스를 돌릴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젠을 할 때는 로컬에 있는 말 그대로 그 스테이징 서버에 연결이 돼 있는 서비스를 하나 돌려놓고 거기다가 쿼리를 쳐서 CLI가 스키마를 가져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만은 저희가 npm에 있는 패키지 JSON을 만드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게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고요. 로컬에서 생성을 하고 그거를 PR을 만들어서 멀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체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엔지니어가 그런 인증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올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PR 안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코드에 대한 커멘트를 다룰 수가 있고 그거를 머지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트리포트를 통해서 GraphQL 서버를 변환하는 작업은 자동화를 시키는데 내부에 있는 타입스크립트를 변환하는 작업은 npm 패키지를 수동으로 올려서 PR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게 각각의 변화된 스키마를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올려가지고 PR을 멀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빌드가 깨지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큰 문제 없이 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편하게 나오셔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